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날씨가 조금 흐렸죠. 그렇지만은 더위는 여전할 것 같은데요. 이 더위도 문제지만 가뭄이 심해서 과일을 비롯한 상필품 값이 정신없이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란값도 뛰고 있는데, 저 태국에서 계란을 수입했음에도 계란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더위와 가뭄만큼이나 서민 경제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가격 상승일 텐데요. 가뭄과 서민 경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꿋꿋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치솟는 밥상 물가와 생활 물가에 서민 경제가 초비상인데요. 실제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200% 올랐다니까요. 뭐 시장 볼 수가 없어. 겁나서 무서워. 마트 같은 데 가면 시장 보기가 겁나죠. 가격대가 이제는 뭐 10만 원, 20만 원 몇 가지만 사도 그래요. 뭐 생필품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거고, 계란이나 이런 야채 같은 것도 이제 뗄 수 있으면 좀 줄여야죠. 시급은 6,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돈 10,000원씩 금방 나가니까요. 데이트할 때 부담이 안 되면 거짓말이죠. 이제 밥 한 끼 하려 해도 둘이 먹으면 뭐 2, 3만 원 기본이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려 해도 10,000원은 그냥 나와버리니까. 밥뿐만이 아니라 영화 한 편 볼 때도 가격도 이제 많이 올라서 비싸고, 그리고 영화 볼 때 이제 또 입이 심심하니까 주전부리 하나 먹을 때도 돈 10,000원 그냥 넘어버리니까. 기저귀나 먹는 거, 입히는 거 다 뭐 비싼 것 같아요. 먹는 거 특히 좀 더 비싼 것 같고요. 애기한테 먹는 거니까 좀 더 좋은 거 먹이려고 무농약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비싼 거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브랜드 가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옷 재질이 비슷하더라도 브랜드 하나에 따라서 값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브랜드마다도 값어치를 낮게 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가격으로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뭐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어디 가서 쓰는 것도 또 먹는 거나 이런 것도 전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새 정부 들어서서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기대하고, 첫째는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고 물가도 안정이 되고 서민들이 살기 편안한 생활이 윤택해지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죠.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과실 물가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시원한 수박, 과일 생각나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거 사실 지갑 열기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과일뿐 아니라 AI 여파로 인한 계란, 치킨값, 식탁에 올라가는 재료들 거의 대부분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국내외적으로 시급한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껑충 뛴 물가를 잡겠다면서 정부도 두 팔을 걷고 나선 만큼 국민 삶에서 가장 밀접한 부분인 이 물가 꼭 좀 정상화시켜서 우리 국민들 밥 먹는 것만큼은 안심하고 먹고 싶은 것 좀 팍팍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난 4월 사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직접 우리가 조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대표 판사 100명이 모인 전국 법관대표 판사회의도 8년 만에 개최된 상황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불붙은 사법개혁 논의까지 전직 부장판사시죠. 이정열 전 판사와 함께 자세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판사들이 직접 추가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죠? 네네. 근데 대법원은 진상조사
했었죠. 그죠? 그래서 네, 그렇죠. 블랙리스트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내부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요는 이제 외부적으로 공표를 할 때 특히 판사들의 보수적인 색채가 좀 드러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있었던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거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조사 대상 자체가 대법원이고 법원 행정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종전 것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 보수적인 판사들한테는 사실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추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근데요, 이 블랙리스트, 이게 그러니까 뭐를 위한 블랙리스트라는 얘기예요, 대체? 만일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의 정책, 그 다음에 뭐 인사 방향, 그리고 뭐 보직 방향, 그 다음에 어떤, 판결들의 그 경향,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내지는 본인의 이제 소신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 따로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실제 구체적인 물리적인 명단이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사람들 이건 뭐 블랙리스트가 그런 종류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서초동에서는 뭐 공공연하게 다 돌던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 정권 때 이렇게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 전에는 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없었고. 그 전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그 전이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이전 정권들한테도 있기는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뭐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법원은 그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예.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표현에 의하면 전 정권인 건 맞는데. 예. 예, 그런데 이제 표현하면은 이제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선 이유인 거죠. 그때 의혹 제기가 더 많아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판사회의의 요구대로 추가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판사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이겁니다. 진상조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어요. 그걸 이제 인정한다고 쳤을 때 그 결론이 법원행정처의 잘못이 있다. 이런 결론이었었거든요. 그러면은 법원행정처를 직속으로 두고 있는 대법원장이 뭐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거나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잘못이 있으니까. 근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원장이 또 공석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불거졌던 국제인권법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법원행정처의 정책에 반대를 하거나 특정한 정치 세력에 반대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우려하는 판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80% 가까이 넘었는데 특히 행정처 정책 반대는 88%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정치 세력, 과거 야당이죠. 그 경우에는 45% 정도 이런 비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무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이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조사를 추가로 하게 되면은 대법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거죠? 일단 승인은 필요하죠. 지금 법원 조직법상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한테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하거나 지휘감독을 하려면 대법원장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조사에 들어가면은 어떤 분들이 조사위를 꾸리게 되나요? 예, 그렇죠. 조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사실 그런 조사위원회 자체가 상설기구도 아니고 법적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나 규칙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 사법행정권의 최고수장인 대법원의 자문기구, 대법원장의 자문기구 정도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그 결정에 따르면은 문제가 없는 건데. 예,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위원회를 꾸린다, 아니 조사위를 꾸린다 하더라도, 그죠? 네, 그렇죠. 그 주체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이제 대법원장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전국 대표 판사회의 얘기는 일단 대법원장이 정점에 있는 법원행정처에서 조사를 했다가 지금 결국은, 조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그러니까, 이제 그 법원행정처가 관여되지 않은 그런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거고 그런 조사위원회 주체는 결국
이 전국 판사들로부터 지금 선출이 된, 그래서 전국 법관대표 판사회의요. 그렇죠. 거기가 주체가 되겠다는 게 이등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 전국 법관대표 판사회의 자체도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조직인가요? 그건 그렇죠. 법적인 근거는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판사회의에서 아까 지금 법원행정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이 추가 조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직무에서 배제해야 될 사람들이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일단 전국 대표 법관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누구를 그렇게 가리켜서 얘기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7월 24일로 이 회의가 지금, 그러니까 회의가 종료된 게 아니고 7월 24일로 속행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리고 구체적인 사람들은, 그때 가서 이제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전국 대표 판사회의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뭐냐면, 다들 판사들이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자기들이 잘 알지 않느냐. 법원행정처 너희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누가 이걸 만들었고,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 스스로 잘 아니까 그 사람들 알아서 빠지라는 거고 그거를 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이 정리를 해서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숨기려고 하지 말고 판사답게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블랙리스트 의혹에 더해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도 불거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거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학술단체가 있는데요. 그 학술단체 활동을 저지하고 위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뭐 얘기가 좀 깁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회원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판사 한 사람이 법원행정처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부당한 지시를 해가지고 그 판사가 결국 이제 원래 소속돼 있던 법원으로 원대 복귀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처벌행정상의 여러 가지 그 법원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을 한 거죠. 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좀 먼 원인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 행정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에 대해서 임지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보직을 제대로 안 준다거나, 아니면 징계를 해버린다거나, 특히나 이제 예전에 서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임용에 탈락시켜버리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분고분한 사람들한테는 보직을 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불만과 위기감이 함께 나타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는 법원 행정처를 좀 개혁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예, 법원 행정처 개혁뿐만 아니라 결국 이 법원 행정처라는 것이 법원 조직법상으로는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를 줄인다는 건 결국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인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추가 조사를 만일 들어가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지난번 조사 결과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비관적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원 내 업무 관행인데 이제 판사들이 업무용 PC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법원 공무원들도 업무용 PC가 있거든요. 이제 판사들의 법원 그 업무용 PC를 이제 좀 쓰다 보면 구형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교체를 하죠. 예, 몇 년마다. 예, 그렇죠.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있을 때 수시로 교체가 됐었던 걸 기억합니다. 교체가 되면 이제 구형 PC는 법원 공무원들이 써요. 폐기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종전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다는 그 PC. 예, 그것도 이제 실제 요새 요번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실제 조사는 못했지만 그 업무 인수인계 받았던 당시 그 법원 행정처 소속 판사의 말에 의하면 하드디스크 안에 모든 파일이 지워져 있어가지고 깡통 PC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지워진 건 맞는데 이거를 뭐 소위 말하는 뭐 디지털 포렌식이나 갖고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관행에 따라서 PC가 옮겨졌다면 그럼 이제 그 PC의 행방 자체가 묘연한 거고요. 근데 그것도 뭐 이제 그 재산관리대장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 번호를 따라가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판사들이 잘 안 저지르는 짓이긴 한데 만약에 뭐 컴퓨터가 이게 한 대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바뀌니까 그 과정에서 뭐 APC와 BPC 사이 하드디스크를 바꿔버린다 하면은 아예 정말 이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하드디스크 자체는 어디로 가는지 묘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진상조사위원회나 기구가 설치된다고 했을 때 일단 디지털 포렌식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강제 수사권 자체도 없고 그다음에 협조를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증거가 인멸돼 버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4분, 벌써 아닙니다. 8시 35분으로 넘어왔네요.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현재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는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진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세종로 소공원에 출발을 해서 광화문 교차로, 종각 내자 교차로 지나서 다시 세종로 소공원까지 행진이 예정이 돼 있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셔야겠고요. 현재 사직로와 세종대로 혼잡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팔곡 분기점 부근 320km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사고가 많은데요. 현재는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4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도 비봉 부근에서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만종 분기점 부근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지금 갓길 처리 전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잘 살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도정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평화올림픽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이제 남북한 단일팀으로 구성하고 북한 마식령 스키장 경기 개최 뭐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어제 이제 평창하고 강릉을 방문했거든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 이런 구상을 밝힌 겁니다. 이 평화올림픽은 북한의 참가가 핵심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유도해서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이 북한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도 있고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또 여기에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겠다. 올림픽 성화를 봉송할 때 북한 구간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좀 돼야죠. 일단은 이 대북 제재가 점점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인데 예. 이 평창 올림픽을 남북 간에 이렇게 마식령 스키장에서도 경기를 개최하고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올림픽 예선을 통과해야지 무슨 단일팀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예선 통과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이 북한이 현재 이 피겨 스케이팅 페어를 포함해서 몇 개 종목에서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예. 예선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참가 선수들이 많지 않아서 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겠다는 건데 여자 아이스하키도 이 북한의 예선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단일팀을 구성하려면 IOC하고 이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을 설득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북한의 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것도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려면 이 스키장 코스가 IOC 기준에 부합해야지 되고요. 또 이 단순히 코스뿐만이 아니라 이 프레스룸이나 기타 이 부대 시설도 올림픽 기준을 올림픽 기준에 맞는 이 부대 시설도 함께 갖춰야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 평창 올림픽까지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북한 제재와 관련된 사항도 있고 남북한 당국이 합의를 하고 다시 IOC의 협조를 얻어내야지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실무적인 준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마식령 스키장 경기 개최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자, 이게 그리고요. 프로야구에서 롯데가 6연패에서 탈출을 했는데 이게 결국 박세웅 선수 선발로 나왔죠. 박세웅 선수의 호투 덕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롯데가 이제 굉장히 좀 부진한데요. 어제 이 KT를 10대2로 이기고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선발 박세영 선수가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시즌 8승을 올렸고요. 이 부진했던 롯데가 어제 모처럼 이 투타에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안타 16개를 몰아쳤습니다. LG는 이 데이비드 허프 선수가 완투하면서 삼성을 5대3으로 이겼고요. 이 허프 선수가 어제 이 9이닝을 3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SK는 NC를 7대1, 한화가 넥센을 6대5로 이겼고요. 기아와 두산의 경기가 비록 취소했는데 어제 NC가 패하면서 1위 기아, 2위 NC의 승차가 2경기로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말이에요. 예. 선발 잔류에 성공을 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선발 잔류에 성공한 류현진 선수가 23일 뉴욕 매치전에 등판합니다. 어제 이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이 마이다 겐타 선수는 불펜에서 재기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이 얘기는 류현진 선수가 5선발로 다시 선발진에 복귀한다는 뜻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일단 이 선발 경쟁에서 판정승을 거뒀고요. 다음 등판이 23일 뉴욕 매치와의 홈 경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홈 경기다. 그죠? 예. 근데 이 로버스 감독이 이제 조금 불안하면 선발 투수는 그냥 불펜에 내리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발에 좀 이 여유 자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면은 이 선발 투수를 불펜으로 내리고 불펜에서 좀 쓸만한 선수를 다시 선발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가 클리블랜드전에 선발로 출전했거든요. 8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서 5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했는데 2회 경기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클리블랜드가 볼티모어에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르셀로나 소속의 이승우 선수 말이에요. 예. 지금 잘 나가는 모양이에요.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뭐 이런 쪽에서 영입 나섰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선수 워낙이 유럽 팀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이거든요. 예. 이 스페인의 일간지 무도 데포르티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 도르트문트에 이어서 이 샬케 공사도 이승우 선수의 영입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이 독일 언론이 도르트문트가 이승우 선수 영입에 나섰다고 보도했거든요. 오늘자 스페인 언론을 보니까 이 도르트문트하고 샬케 공사 외에도 맨체스터 시티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승우 선수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의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근로소득제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리지가 맞습니다. 예. 월급쟁이만 봉이냐 이렇게 다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세금까지 더 내라. 예. 과연 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일단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게 철칙이죠. 국민계세주의라고 하는데
이 소득세를 근데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이 한 800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과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예. 늘 미뤄왔죠. 하기 싫은 일 계속 안 해왔는데 어제 이제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가 있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공청회에서 이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 방안 사실상 정부가 이걸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뭐 국책연구원을 통해서 먼저 여론을 떠보는데 여기서 어제 전병목 조세현 조세연구본부장이 높은 면세자 비중이 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국민계세주의에 위반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개편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 면세자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기준에 이제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비율이 2011년에는 35% 정도 됐는데 2015년에 46%로 좀 많이 늘었죠. 전체 직장인이 1,726만 명인데 2015년 기준입니다. 이 중에 절반에 가까운 803만 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 물론 연봉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인데 80만 명 이상은 3천만 원 이상 을 벌지만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지금 상황인 거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2013년 기준만으로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은 그렇게 비슷했어요. 32%였는데 우리나라가 2013년만 해도 미국은 35% 2014년 기준, 캐나다는 33.5%였는데 2015년에 이제 46%로 확 늘어났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확 늘어났냐는 거예요. 2년 사이에. 2014년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연말정산 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에는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는 그래서 항상 13월에 월급이라고 13월에 보너스라고 했었는데 2014년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설명은 이랬죠. 적게 내고 세금을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구조로 바꿨더니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토해내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말정산 파동이 있었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소득공제는 일정 그 소득을 계속 공제해 주는 방식에서 세금을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지 처음에 정하지 않고 해요. 근데 세액공제라는 거는 세금을 일단 정한 다음에 당신 이거 소득 좀 공제해주고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부자들에게 좀 더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이 내게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소득세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이 10% 이상 확 늘어난 거죠. 그때 이후에 이제 손질을 해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은 하지만 세금 늘리게 한다라는 게 얼마나 인기를 떨어뜨리는 표를 깎아먹는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 돈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복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재인표 이런저런 몇십 조가 든다고 하는데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되게 적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 증세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하면 세금을 좀 세금을 좀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계속 선거고 내년에도 지방선거잖아요. 과연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제가 보기엔 고양이 목에 가장 방울 달기 했던 게 박근혜 때 담배값 인상인데 그 이후에 이제 세금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상 부자 증세가 아닌 기업을 상대로 한 게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렸던 적은 거의 없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정부는 여론의 반발을 보면서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항상 오르는 실손의료보험료 이거하고 과잉진료 이게 이제 항상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제 하려고 하는 대표 어떤 그 치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이제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게 이제 통신료 기본료 폐지 그리고 실손보험료 인하였는데 둘 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힘으로 팔 꺾으면 될 것 같았는데 반발이 세다는 건데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했는데 실손의료보험료가 왜 올랐냐 계속. 그 이유는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거죠.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있죠.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급여 항목으로 전환을 해줬어요. 그동안 2013년부터 4대 중증 질환이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이런 거 항목을 급여로 즉 국민건강보험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주니까 민간보험사들은 이익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 3, 4년간 1조 5천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으니까 보험사 니들 이익 얻었으니 보험료를 깎아줘라. 이렇게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가 문제다. 여전히 비급여를 통해서 과잉 진료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보험사들이 근데 좀 반발이 그러니까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보험사들이 대표적으로 항상 항변하는 지표가 손해율이라는 건데 예. 자동차 보험에서 손해율 올라간다라고 해서 미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실손 의료보험에서도 손해율, 즉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들에게 준 보험금 비율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가 넘는다는 건데 1위가 삼성화재가 손해율이 109.9%였고 하나손보 같은 경우는 149.7%였는데 이렇게 미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험료를 내려주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근데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통 우리 실손의료보험 우리 가입을 해보면 네. 실손의료보험 물론 이번 4월 달부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나와서 특약하고 나뉘어지는 상품도 있지만 거의 가입 비율이 낮고 우리 실손의료보험 어떻게 가입하느냐 주계약을 종신보험과 함께 특약으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안보험 가입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다던가 이러거든요. 근데 보험사가 얘기하는 것은 실손의료보험 그 부분만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손의료보험은 사실상 그 마케팅 수단이 된 거죠. 가입자들을 끌어모아서 가입자들에 대한 다른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들 말도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금융당국은 이 손해율 통계를 좀 더 엄밀하고 정밀하게 공개를 해서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인하 방안을 원래 19일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또 통신료 기본료처럼 계속 상당한 어떤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좀 더 미뤘습니다. 이 과잉진료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가장 문제인 거죠. 지금 이제 과잉진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출하는 의료비 한 20%가 불필요한 의료비라는 지적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병원 가보면 가장 먼저 묻는 게 보험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으로 하세요? 본인 부담으로 하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네. 그럼 보험을 합니다라고 하면 근데 전 실손보험 못 들게 생겼나 보다. 그죠? 네. 전 별로 그런 얘기를 안 물어보던데. 유명한 공인이시니까 또 시작이다. 어떻게 하긴 쉽지 않죠. 얘기를 못해요. 내가 얘기를. 근데 진짜 병원에 가면 많은 걸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실손보험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도 받아보세요. 저것도 받아보세요. 이게 다 보험됩니다라고 병원에서 오히려 권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의 병원의 현실인데 그 부분을 이제 프란체스카 콜롬보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국장이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내에서 지출하는 의료비 20%가 불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걸 줄여야지만 한국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한국 환자의 입원 기간은 OECD 평균이 8일인데 2배 이상은 16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 보험 가입해보면 4일 이상 입원 시 보험금 지급한 이런 상품이 많아요. 그러면 가입 입원하시겠어요? 더 입원하면 보험금 나오는데 보험하는 거고 이 진료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데 돈 별로 안 들으면 또 한번 해보고 좋다는 마사지 다 받아보고 4일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잉 진료가 된다는 거고 당뇨 환자 입원도 인구 10만 명당 310.7명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OECD가 149명이니까 이건 물론 당뇨병이 더 많을 수도 있긴 한데 2배라는 거고요. 이런 낭비를 줄여야지만 어떤 실손보험도 인하할 수 있는 거고요.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콜롬보 국장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콜롬보가 또 옛날 형사 콜롬보라고 아주 어렸을 때 엄청나게 인기를 끌던 외화가 있었어요. 네, 그 얘기가 그 말씀 하실 것 같았습니다. 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급감했던 면세점 매출 석 달 만에 회복이 됐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5월 달 기준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액이 이제 7,400억 원 정도 됐는데 그 전달보다 늘었다는 겁니다. 11% 증가했다는 거고요. 국내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수도 전달에 비해서 한 소폭 늘었습니다. 올 들어서 계속 외국인 매출이 줄고 외국인 방문자도 줄었는데 그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 이게 의미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좋아졌느냐? 작년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이 돌아왔다라고 예단하기는 일이고 어제 한국과 중국 간의 차관들의 외교 차관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는 여전히 중국은 한국이 어떻게 빨리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라. 그게 참 이게 경우가 아닌데. 결단 내리면 유커 보내주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러기에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인데. 우리도 좀 그러고 다변화해야죠. 그죠?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외국인이 늘어난 이유가 중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는데 대부분 일본이나 동남아
상대로 외국인들을 많이 늘려서 면세점 외국 매출액의 어떤 바닥을 쳤다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동남아, 중동 지역으로 이걸 쫙 좀 관광객들을 이렇게 다변화시키는 계기로도 우리가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 위기가 기회고요. 언제까지 뭐 6호만 보고 할 수 없고 항상 뭐 이러면 또 사드 보복이다, 무슨 보복이다 중국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른 또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한 주 중간인데요. 자, 시작하면은 진짜 금방 지나는 것 같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주 정말 기억에 남는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